내 것, 지적재산권을 지키자.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일훈 변호사입니다.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애플은 일명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불리는 제품의 전체적인 모양과 색상 그리고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총체적으로 베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금액은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애플이 주장한 구체적인 특허의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그리고 액정 화면의 테두리, 그리고 아이콘 그리드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배열이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된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연방지법에서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고 그 때문에 5억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판결 법원 역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미국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는 등 두 회사의 다툼이 매우 길어졌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애플과 삼성이 합의를 하면서 양사의 분쟁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은 다시 한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후에는 지적재산을 개발해서 남들이 이를 베끼지 못하게 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고,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공격을 받아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갖추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법률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의 위법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 지적재산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나 예술작품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창작, 발명, 그 이면에 발명자와 창작자의 땀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법은 이러한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독점적인 이용권을 주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적재산권은 매우 다양합니다. 음악이나 시, 소설, 영화, 미술, 건축,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독창적인 사상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새로운 기술을 창작한 경우에는 특허권, 물품의 외형에 대한 창작물에는 디자인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행 법률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을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종류는 달라도 공통의 목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재산권은 몇 가지 종류에 대해 언급했지만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뉩니다.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적 재산에 관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적재산 제도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저작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책, 음악, 미술품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유튜브 영상, 사진 등도 모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저작물을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내용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이 자신의 창작물임을 알리고 개작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보호되려면 독창성과 외부에 대한 표현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독창성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 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독창적이어야 하므로 이미 알려진 사상을 형식만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서 저작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이기만 하면 되므로 예술성이 없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실생활에 유용성이 없어도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CD, 캔버스, 설계도, 사진, 디지털 파일 등으로 표현되지 않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업 아이디어, 계획, 구상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콘텐츠 중에서는 어떤 회사가 자사 블로그에 올리는 글, 정보, 감상, 소개 등이 모두 그 회사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역시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용자가 올린 포스팅이나 사진, 동영상은 그 이용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상이든 유튜버가 직접 제작해서 올린 영상이든 모두 그 창작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앱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특정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 데이터베이스도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작권 침해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개작, 공연, 전시 등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즉 독점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는데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경우에도 그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계약 체결 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침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침해자가 더 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 행위 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영화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금액은 그 영화 불법 판매로 인하여 번 돈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많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은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을 팔아서 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할 저작물, 허락할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 저작권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꼭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관해서도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한지, 이용자의 사업 중 특정 영역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이용자가 제3자에게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해서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글, 그림, 영상, 사진도 모두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저작물이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의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와의 계약, 약관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회원이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면 첫째로 페이스북이 사용, 배포, 수정, 실행, 복사, 공개, 번역, 2차적 저작물 생성을 할 수 있으며 둘째로 그러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며 셋째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게시한 저작물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하지는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하면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명에 대해서 특허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조건으로 정리하면 자연 법칙, 기술적 사상, 고도성으로 나뉩니다. 자연 법칙이란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리상의 법칙,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 게임 방법, 문자 배열 방법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사상, 즉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 사상은 고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그래서 고도성을 요하지 않은 실용신안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권리입니다. 발명은 설정 등록하여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저절로 발생하는 저작물과는 큰 차이입니다. 특허를 등록하려면 특허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공지되지 않은 발명이고 진보성은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 출원할 당시에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특허의 실시란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의미합니다.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는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권 침해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 침해 행위와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 침해 행위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남의 특허를 허락 없이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특허 침해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특허법은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도 간접적인 방식의 특허 침해 행위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면 특허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침해자는 형사 책임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더 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경우에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침해 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 출시권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도 상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제품의 상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은 제외합니다. 상표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권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보통 명칭인 호두과자, 카 같은 것, 관용 상표인 과자류의 깡, 성질 표시적 상표인 양복 상표로서 울, 대형, 중형, 소형, 지리적 명칭인 뉴욕, 백두산,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1, 2, 3, A 같은 것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표마다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어떤 상표를 등록하면서 그 상표는 어떤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 예를 들어 식품에 관한 것이라고 지정을 하면 그러한 분야에서만 상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다른 지적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중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소리나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한 표시 등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다양한 상표 표시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에도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와 유사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침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시 독점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특허 및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역시 특허나 상표처럼 등록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부여되면 그러한 디자인권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만들 수 있는 흔한 디자인이 아닌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나 예술작품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데 이는 그 이면에 발명자와 창작자의 땀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독점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적 재산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발생하는 것으로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회사가 창작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므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등록을 통과할 수 있는 요건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발명한 기술, 상표, 그리고 디자인이 있으면 등록을 통하여 관련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경쟁사의 무단 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객님, 제게 정보를 윤화하여 주시옵소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